지방선거를 3주 앞둔 여의도의 온도 그야말로 폭발 직전인데요. 다양한 현안들 악마의 대변인들 시간에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한 한겨레 21 기자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주 진짜 보고 싶다는 저희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세 분이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케미라고. 굉장히 잘 맞는다. 그리고 자기 진영의 아픈 부분도 이렇게 쉽게 서슴없이 얘기한다. 역시 내공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신조 의원이 어떻습니까? 너무 띄우시는 것 같은데. 네. 아, 눈치채셨어요? 예. 하지만 반응은 좋다. 그래서 계속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 얘기부터 해볼게요. 지금 서울이 바짝 붙었어요. 지지율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추격세가 무섭게 붙었고 지금 신경전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먼저 지지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뉴스원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정원호 후보 46, 오세훈 후보 38. 그래서 격차가 한 자릿수인 8%포인트까지 붙었는데요. 이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니까 7%까지 오차 범위잖아요. 그러면 거의 오차 범위 근접해서 지금 붙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그 캠프 분위기 좀 말씀해 주시죠, 김한 기자. 뭐 민주당 어쨌든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제 압승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이제 동요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지지율들이 좀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어차피 선거가 가면 보수도 결집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잇따라 좀 이제 실수나 설화가 좀 잦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정원호 후보의 실수 말씀하시죠. 뭐 정원호 후보도 그렇고 이제 당 지도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 실수라든지 이제 뭐 어저께 나왔던 뭐 초과 이윤제 배당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에서 더 좀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런 좀 위기감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했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뉴스원 의뢰로 한국갤럽이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8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자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신종 의원님, 네. 그 지금 오세훈 캠프 분위기는 어때요? 오세훈 캠프는 이제 따라가는 분위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결정타 한 방을 좀 찾고 있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고, 오늘 이제 터져나온 김재석 의원이 그 정원호 후보 젊은 시절에 그 폭행 사건 관련해 갖고 뭐 새로운 의혹이랄까요? 예,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이런 것도 뭔가 이제 판세를 뒤집는 비장의 한 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늘 이제 다른 방송에 출연을 했다가 오세훈 시장이 앞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김병민 부시장 만나서 이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역전한다 우리 곧.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붙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나 질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 그렇군요. 예.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원호 캠프가 흔들리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원래 선거 막판 되면은 그러니까 좀 진행되면은 이렇게 좀 붙는 건가요? 아직까지 정원호 캠프가 안정적인 어떤 그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나 많이 또 여기도 어쨌든 많은 새가 붙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엄청 캠프가 크더라고요. 예, 큰데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이제 2010년도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때 예찬 상임선대본부장을 모시고 제가 홍보본부장을 했거든요. 그때는 딱딱 위아래가 질서정연했어요. 뭔가 컨트롤 타워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과연 핵심적으로 정호로 캠프는 누가 전체의 대장 노릇을 제대로 또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워딩에 대한 전략들을 얼마나 짜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약간 좀 저도 언론에 나타나는 정원호 후보의 태도를 보면 조금 아직도 부족하고 거친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갖춰야 될 그거는 이제 후보 개인이 갖고 있는 뭐 상대 후보에 비해서 또 경력의 일천함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철학의 일천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민주당이 여러 가지 했던 뭐랄까 오만해 보이거나 실수 부분이면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따라잡았다가 아니라 서울 같은 정도는 앞서야 돼요. 아, 그래요? 앞선 조사가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앞선 조사가 나왔어야 예, 된다. 예. 아. 그러니까 뒤처지는 조사도 나오고 앞선 조사도 저는 나올 정도의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미 오세훈 후보라고 하는 시장에 대한 평가가 이미 낮은 평가로 돼 있는 거예요. 근접하게 말하자면 선거 가까이 붙기는 붙겠지만 예. 어떤 임계점을 통과해서 앞설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토론하자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계속 요청을 하는데 정원호 후보는 법정 토론만 지금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김한 기자. 네. 지금 뭐 이런 게 여기만 벌어지는 건 아니고 양양자 네. 경기도 국민의힘 후보가 또 추미애 민주당 후보한테도 토론하자. 그리고 네. 저기 부산 북갑에 북구도, 예. 거기에서도 뭐 네.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이게 누구한테 유불리한 게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뭐 유불리의 문제는 뭐 모르겠는데 1위 후보는 토론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뭐 이번만의 네, 현상은, 현상은 아니에요. 아니고 네, 예. 역대로 보면 1위 후보들은 늘 토론을 피하고 그래서 기자들은 박빙판 세워도 누가 토론을 조르냐 이거를 보고 아 누가 우세하구나 이거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 이제 정원 후보는 여러 가지 평가들을 받고 있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스타급 정치인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임기응변이라든지 이런 능력에서는 예.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선 후보급 주자들과 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전망들 그러니까 분석들이 있어요. 예. 실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노출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겹쳐지면서 아니 행정가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성동구청 3선이나 하고 왜 토론을 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냐 뭐 이런 이제 평가도 받고 있고 근데 이제 캠프 쪽에서는 뭐 이 토론을 회피하는 쪽은 언제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법정 토론을 해야 되고 어차피 토론이 벌어지면 정책이나 공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정치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후보는 그걸 안 하겠다. 우리는 생활 밀착형 공약 중심으로 가겠다. 뭐 이런 이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선거 구도에서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이 계속 토론을 요구하고 민주당 후보들은 정해진 토론만 하겠다 이 자세를 견제하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역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지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오늘 김재섭 의원의 그 기자회견 오전 10시에 있었던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1990년대 중반 사건이죠. 95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원호 지금 후보자가 양천구청장실의 비서로 비서. 재직할 때 그 구청장 비서실장과 관내 어디 술집에 가서 술을 먹었는데 지금 이제 김재섭 의원이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양천구의회 속기록입니다. 회의록. 회의록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하는 건데 사건 발생 후 며칠 후에 양천구의회에서 그 폭행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무소속 구의원이 그 사건의 그 실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은 예. 당시 정원호 구청장실 비서가 그 카페인데 술집 그 여종업원에게 외박을 강요를 했고 술집 주인이 그걸 거절을 하자 그 비서실장과 정원호 비서가 뭐 여기 영업하기 싫으냐 뭐 이런 식으로 시비가 붙었고 근데 마침 그때 옆 테이블에 당시 민자당 지금 국민의힘 계열이죠. 예. 민자당 모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술을 먹고 있었는데 뭐 말리다가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벌금 300만 원인가 물었잖아요. 이게 폭행한 건 사실이고. 이거는 뭐 근데 이미 밝혀졌어요. 예, 폭행한 이유가 기존에는 뭐 옆 테이블 사람과 5.18 광주 문제를 놓고 해석이 달라서 정치적 언쟁을 벌이다가 격분한 나머지 폭행을 했다. 예.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술집 여 종업원에게 외박을 강요하다가 거부당하자 그게 이제 폭행의 그 원인이다. 예. 이런 주장이죠. 예, 예. 그런 주장을 했고 정원호 후보 측은 이거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판결문과 언론 보도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누구와 합석하여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주먹과 발로 뭐 몇 차례 때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분 발췌이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라서 지금 확인할 수는 없고
김영주 의원님은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판결문이 나와 있는 걸 보는데 이 안에는 그런 지금 김재섭 의원이 얘기하듯이 무슨 뭐 여종업원 이야기는 일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주점이란 용어는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이 가게를 카페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도적으로 유흥 주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상당히 이걸 그 다른 방식으로 맞아 여성 마치 성매매 시도를 했는데 안 되지자 폭력을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픈 부분은 어쨌든 폭력이 있었다는 것. 예. 그것은 사실은 말하자면 시장이 되는 후보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죠. 여러 차례 예. 뭐 말하자면 사과도 하고 반성도 했다지만 어쨌든 자기 자제력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공격받는 데 있어서 아픈 부분입니다만은 이 판결문만 갖고 본다라면 실제적으로 뭐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은성이 높아서 정치적인 논쟁하다가 폭력이 일어났다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구의의 진술하고 이 지금 판결문의 진술 중에 무엇을 더 기초 삼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논쟁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한 기자 뭐 짧게 뭐 관련해서. 오늘 엄청들 취재를 했는데 판결문을 공개해 버리면서 어쨌든 예. 이제 의회 질의는 어떤 이 소속을 떠나서 정파적 구청장을 공격하기 위한 방향에 이제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 정원호 후보가 이걸 그러니까 해소하기 위해서 판결문을 빠르게 공개를 하면서 좀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뭐라 그럴까 해명은 좀 되는 분위기다 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전해 들은 바로는 오세훈 캠프에서 당시에 이 맞은 사람을 지금 엄청 찾고 있다. 지금 증언대 세우기 네. 위해 뭐 그런 얘기까지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자,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조성된 감사의 정원 준공식이 있었는데 굉장히 지금 논쟁적이고 뜨거운데요. 일단 두 후보의 목소리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헌신을 오래 기억하는 장소,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공간, 그리고 세계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연대의 상징으로 선거 전에 졸속으로 추진하고 또 오픈식까지 하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참정국에 대한 감사용이 아니라 선거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일이다. 예, 앞에는 오세훈 후보, 뒤에는 정원호 후보 목소리였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이제 당연히 좀 보수층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많기는 한데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인 거는 선거용이다라는 논쟁이 있고 왜 광화문 광장에 굳이 그 참전 국가들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나? 이거는 전쟁 기념관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각자 뭐 보기 나름인데 우리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가 보면은 링컨 메모리얼이라고 굉장히 그 뭐 거기 가면 다 한 번씩 그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그 한국전 코리안 워 메모리얼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거기 그 워싱턴 D.C. 가끔 갈 때마다 거기는 꼭 한 번씩 들릅니다. 그 가서 보면은 아 정말 6.25 때 우리가 풍전등화 국가 전망의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는데 이런 미국을 비롯한 이런 나라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거를 지켜내고 오늘날에까지 이르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감사의 마음, 연대의 정신 이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 그와 유사한 뭐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세대가 지나갈수록 자꾸만 기억은 희미해지기 나름입니다. 예. 그럴 때 이런 기념물을 세움으로써 후세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이 서울에 그 관광 왔을 때 그걸 보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정원호 후보가 시비를 거는 게 이거를 거기다 한 거 자체를 반대하는 건지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건지 논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졸속 추진 그 부분이라면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이건 중앙정부에서 그 인허가 과정이 늦춰져 가지고 그런 거지 일부러 선거에 맞춘 건 아니다 하는 해명이니까 그러면 정원호 후보 측은 헛방을 치는 것 같고 예. 이거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이 시설 자체가. 예. 근데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뭐가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자신이 시장이 된다면 이건 뭐 철거할 수도 있다. 거기까지 나가던데 예. 이거 잘못하면요 보수층 결집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건 뭐 한미동맹과 우리 그때 16개국 거기 보면 이제 그 비전투 병력까지 보는 22개국 플러스 대한민국 해갖고 23개가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냐.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괜히 알겠습니다. 공격하려다가 되치기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 선거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네. 결과적으로 선거 기간에 나왔는데 이게 오세훈 후보 득표에 도움은 될 거라고 신지호 의원님 보십니까? 근데 잘못 때렸어요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잘못 때려서 네, 정원호 오히려 후보 측에서. 보수 결집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는 그게 문제예요. 그 시민들의 광장을 음. 시장 개인의 이념적 그 전시체로 만든다라고 하는 건. 뭐 태극기 크게 올린다든지 뭐 감사의 부분을 원래 이제 2024년에는 네. 100m짜리 태극기 개양대를 예.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무산되고 네. 지금 감사의 정원을 만든 겁니다. 예. 예. 사실은 지금 용산 전쟁 기념관에 가보면 박물관도 있고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예.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뭐 그전에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대통령실로 있었던 그 공간도 이런 시설하기에 상당히 좋은 것이고요. 사실은 또 우리나라로 보면 부산에 유해묘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기념감들이 있고 그런 뭐 효창공원도 있고 지금 현재 항일 투쟁했던 기념 추억의 공간은 남산에 있단 말이에요. 또 올라가 예. 보면 바로 여기서 얼마 걸리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박은순 시장 때 부시장했던 시점에서 그때의 고민은 뭐냐면 걷는 도시. 그리고 실제적으로 외국에 가보면 그 카페를 쭉 앉아있는 노천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걸어 다니는 도시로서의 광장을 회복시키자는 건데 예. 이거는 무단 점유다. 시장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저는 심각하게는 그렇게 봅니다. 시설이 뭐가 됐든 예. 이렇게 설치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예, 보시는 공간이 거예요. 서울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소통하고 외국에 가면은 쭉 이렇게 노천에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나마도 지금 뭐 이순신 장군하고 다 이렇게 딱 배치가 세종대하고 잘 돼 있는데 예. 그걸 점유해 버리는 거잖아요. 엉뚱하게 알겠습니다. 언밸런스하게.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김한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게 뭐 보수 결집용이냐 아니면 이게 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제가 오늘 주목한 거는 시민들의 반응인데 예. 사진 같은 거에서 뭐 벌써부터 세종대왕 갇힌 사진 이런 거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양새가 물론 뭐 새로운 상징 조형물이 들어왔으니까 그게 낯서니까 그런 반응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창살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세종대왕을 그 뒤에 배경에 놓고 뒤에서 찍은 찍으면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갇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미 대사관도 갇힌 것처럼 보이고 뭐 이런 사진들을 SNS에 벌써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럼 이게 양쪽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거를 공격하고 만들었건 이게 바라는 효과가 나고 있는 건가? 이게 왜냐하면 너무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일단 하나 들었고, 근데 이제 모든 뭐 시장들이나 시정을 추진하다 보면 본인의 이제 뭐 어떤 상징물 같은 거를 남겨놓고 싶어하는 게 뭐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선거 21일이라고 두고 이거를 던지면 예를 들면 부정적인 공격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원 후보 측이 선거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선거용이면 이게 누구한테 득이 되고 누구한테 실이 되는 건지를 지금 좀 애매한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불완전하고 부실한 완벽하게 네. 자기 계획을 갖추기 네. 전에 물론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의 태클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면 지난번에 한강버스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테스트하다가 지금은 뭐 그나마도 좀 돌아간다고 또 자신 있게 말은 합니다만은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어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시스템이.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오세훈 씨의 마지막 행정에서 뭐 한강버스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어떤 좀 부실 뭐 이런 문제들이 인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200억이 넘는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오늘 하루만 보면. 네. 22개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본인의 나라를 기념하는 조형물을 보면서 사진도 찍고 좋아라 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오세훈 캠프 측의 얘기예요. 자, 뭐 신지호 의원님 짧게 말씀하시고. 그렇고요. 그거를 뭐 이제 그렇게 그런 각도로 사진 찍어서 그 뭐 SNS에 올리는 분들은 뭐 민주당 골수던가 뭐 그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그게 무슨 여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이게 얘기하려면 긴데 하여간 이거를 잘 그 절제력을 갖춰야지.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유엔군 사령부가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예. 그게 이제 6.25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만들어낸 그거인데 지금 이 기념물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하고 싶겠죠. 또 지금 시장 선거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못 건드리면 이 기념물이 갖는 역사적 무게감이 워낙 커요. 예. 그 얘기만 근데 할게요. 다 좋은데 왜 꼭 광화문이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세종대왕이나 뭐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으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데 예. 우리 한미동맹 부정하지 않지만 거기에 왜 총 모양을 그렇게 세워놓느냐 하는 것에 대한 좀 공간적인 어떤 불균형함, 문화 민족으로서의 느낌 속에 너무 지나치게 억지로 끼얹는 듯한 알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좀 안 알겠습니다. 맞는다는 거죠. 예, 흐름상. 뭐 너무 뭐가 많기는 해요. 제가 뭐 이거를 누구를 편들고 하려고 아니라 뭐가 너무 많아요. 분수도 무슨 두 개나 있더라고요. 무슨 행사도 많이 하고 네.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어지러운 공간이 됐습니다. 예, 그냥 제 사견으로는 싹 메이고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가 너무 많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양당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원톱 체제 띄웠고 띄웠지만 내부 파열음이 만만치 않고 민주당도 지금 전북에서 무소속 후보 김관영 후보가 나오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전북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뉴스원 전북 본부 의뢰로 조원 CNI가 조사한 건데요.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43.2 그리고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전북 도지사입니다. 후보입니다. 39.7 그래서 오차 범위로 접전이지만은 수치는 김관영 후보가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완전 충격이더라고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일단 김영주 의원님 네.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선은 그 도민들이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원택보다는 김관영이 인물에 대한 평가, 중량감 그리고 그 도지사로서 그동안에 해왔던 치적을 높이 사는 건 분명한 거고 이제 두 사람 다 당이라고 관점에서 보면 하자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이원택 후보도 완벽하게 깨끗한 후보는 아니기 때문에 네.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동정론이 있다는 거죠. 음. 그런 부분이 쉽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큰 틀에서 이번에 좀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것이 호남 이번에 후보자 뽑는 과정이 너무 더티했습니다.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뚜껑을 열어보면 희한한 일들이 많을 수 있고 조국 혁신당 후보의 어부지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민주당이 특히 호남에 있어서의 공천 선거 과정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이제 지금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그 우리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영에 대한 초기에는 동정 여론이 있겠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도 뭐 유연택을 밀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 말씀하셨는데 어제 있었던 민주당 호남 공천자 대회에서 관련 발언을 했거든요.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은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 위에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높은 부분만 딱 잘라서 저 뉴질랜드에 갖다 놓으면 매우 낮은 산이 됩니다. 예, 어제 12일 민주당 호남 공천자 대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한 거고요. 신지호 의원님, 네. 이게 뭔 말이에요? 에베레스트하고 뉴질랜드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민주당이고 예, 그 히말라야 산맥 중에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 개인 예, 뭐 지금 그렇죠. 이 선거판에서 후보자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야지 민주당이 있어야 뛰어난 정치인 후보자도 나오는 거 아니냐. 예, 근데 무소속은 이 히말라야 산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야 에베레스트 산이 존재한다 이 얘기인데
대단히 잘못된 비유다. 아 그래요? 대단히 잘못된 비유다. 우리가 그 뭐 중국 고전에 나오는 얘기 정치에서의 민심의 그 중요성 얘기할 때 국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히말라야 산맥은 전라도 호남 시민들이 히말라야 산맥이고 예. 그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 얹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도 맞고. 예. 근데 이렇게 보면 정청래의 이 워딩 속에는 호남 시민이 없어요. 민주당을 히말라야 산맥으로 비교하고. 근데 요번에 그 공천 과정에서 보면 호남 시민, 전북 시민의 상당수가 이게 공정하지 않고 여기는 뭐 자기들이 공천만 하면 무조건 펴주는 데인 줄 알아? 이런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는데 당대표가 이렇게 오만한 얘기를 한다? 저는 전북 민심에 오히려 불을 지를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워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어제 그래서 이 공천자 대회 앞에서 기자회견, 이 정청래 대표 규탄 기자회견도 있고 상여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돼? 이 뭐라고 하죠? 가림막도 아니고 네. 이 플래카드도 아니고 이 여기에 보면은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아이고 정서방 168억 사기꾼이 웬 말이냐. 아이고 정서방 정과 오범이 웬 말인가. 그런데 이제 168억 사기 정과가 있는 사람을 공천을 했다. 지금 이게 친청 계열이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김관영 지사 말고도 좀 호남에서는 굉장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천 과정 말씀하셨지만 뭐 공천 과정, 공천 결과 그리고 이제 공천 과정과 결과에서 어쨌든 반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 이런 거에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안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굉장히 장기간 단식이 있었는데 대표가 이제 일단 가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김관영 후보를 이제 컷오프할 때도 이게 사실 저는 그거 자체는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CCTV가 9시 뉴스에도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예. 당 입장에서는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드러나지 않는 사후 과정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기자들이 다 물었었거든요. 이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었었는데 이제 뭐 이거는 우리는 단호한 원칙에서 이렇게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김관영 후보 관리가 안 됐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경선에서 졌던 안호영 후보도 뭐 단식까지 했었으니까 이 이제 과정에 대한 관리가 안 됐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평가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예.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좀 전북도에서 이 여론조사 숫자 민심으로 드러난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오늘도 설명을 아이고 근데 뒤로 가면 우리가 이겨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이 과정이 빚어진 원인을 안 들여다보는 이제 게 되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언론에서 취재한 내용을 보면은 그때 김관영 지사 제명 과정에 앞서서 그 김관영 지사와 안호영 후보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단일화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친청 후보를 견제를 하자라고 했는데 바로 하루 이틀 뒤에 전격적으로 제명이 나와가지고 이 단일화 논의가 깨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정청래 대표가 견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렇죠, 의구심을. 얘기죠. 그리고 이제 후에 안호영 후보가 반발하고 단식을 할 때 단식. 저쪽도 똑같은 말하자면 부정이 있지 않냐라고 할 때 최소한 뭐 이유 여와 상관없이 그 정도 이제 자당의 중요한 정책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당대표가 방문을 해서 어쨌든 그걸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데 정리를 예.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그때도 막 뉴스가 됐었거든요. 왜 뭐 야당 대표나 야당 쪽 관계자도 오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김관영 지사를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친명들이 지금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만약에 김관영 지사가 당선이 돼버리면은 정청래 대표가 리더십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차기 전당대회 견제용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친명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영 지사가 그걸 굉장히 교모하게 활용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워딩으로 보면 조승래 사무총장이 복당 절대 안 된다. 예. 근데 김관영 후보가 뭐라 그러냐면 정청래 대표 떨어지면 나 복당 가능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는 복당하지 않겠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만 떨어뜨리면 나는 얼마든지 복당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말하자면 친명하고 정청래하고의 갈등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불을 붙여보자.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지금 자기를 당선 가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다 전략적으로. 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과정 관리를 하게 되면.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갑자기 전북이 재밌어져가지고 예. 흥미진진하게 좀 지켜보고요.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공소취소 저지 선대위가 출범했는데 또 음성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선거입니다. 이재명은 공소취소 특검으로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은 개헌으로 장기 독재의 길을 열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께 듣지는 않겠지만 조언하겠습니다. 내란 잔재 청산 선대위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워낙 독특한 목소리라서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지만 앞에는 장동혁 대표, 뒤에는 정청래 대표였고요. 개요 잠깐 PD님이 난리가 났어요. 개요 안 읽었다고. 자, 뉴스원 전북 취재본부 의뢰로 조원 씨의 나이가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라북도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예.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방금 얘기했던 전북지사 선거 얘기였고요. 자, 지금 신조 의원님. 네. 원래 상임선대위원장 한 2주 전에 네.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뭐 이런 분들이 같이 공동 선대위원장 한다라고 얘기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예. 좀 흐지부지 됐다가 아예 한 분도 안 들어가고 장동혁 원톱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거 송원석 원내대표 아닌데 뭐 장동혁 대표 의도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이 관련 기사 타이틀을 혁신선대위가 아닌 장동혁 선대위. 예. 그렇군요. 예, 그 한마디에 뭐 한 줄에 다 그 압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예. 이게 지금 아까 그 서울시장 그것도 이제 한 자릿수로 붙었다는데 그 같은 조사에서 막 부산시장도 더 이제 그 격차가 좁혀지고 뭐 이런 현상이 나는데 그 조사에서 보니까 공소 취소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니까요. 예. 부산의 경우에 부적절하다가 47%고 적절하다가 30%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공소취소 지금 한 발 뺐죠. 예. 이제 선거 뒤에 뭐 한번 보자 하고 뺐는데 그냥 못 먹어도 그거를 했으면은 참 재밌게 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그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층은 장동혁 체제의 실망을 넘어서 분노. 예. 그래서 상당수 사람들이 요번에 기권하겠다. 이 무투표. 더 나아가서 장동혁 체제를 응징을 하고 폭삭 망하게 해야지 보수의 새싹이 돋을 수 있다. 차라리 민주당을 찍어버리는 게 폭삭 망하게 하는 더 확실한 수단이다. 이게 역투표예요. 그래서 예. 무투표와 역투표를 고민하던 보수 지지층이 꽤 있었는데 이놈의 그 공소 취소 이 뭐 특검 추진 이게 나오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쫙 결집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부산에서 찬반이 47%대 30%로 나오고 이 격차도 줄어들고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혁신선대위가 아닌 장동혁 원톱 선대위가 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분노를 좀 물타게 해줘요. 예. 예, 그 공소취소에 대한 중도 보수층의 분노를 또 저 사람이 또 나와서 한동안 안 보여서 좀 괜찮은데 또 그냥 앞에 나와서 저러네. 예. 이게 물타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원톱으로 됐다라는 거는 자신감 뿜뿜. 지금 최근에 그 언론하고 인터뷰도 있고 뭐 이를테면은 뭐 SNS에 글도 많이 올리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지호 의원님 얘기 들어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잘해가지고 딱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김영주 의원님이 또 워낙 고수시니까 장동혁 대표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게 된 거예요? 솔직히? 저는 자신감이 넘쳤다기보다는 한동훈 떨어뜨리기 위해서 극악스럽게 장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부산에서 만약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이 가져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아니, 김부겸 총리한테 미안하지만. 듣는 김부겸 예. 후보가 근데 부산 경남의 경우는 부산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뭐 언론에 봤지만 박민식하고 한동훈 후보 단일화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한 15%가 단일화 효과 없이 죽어도 박민식 지지자 중에 12%는 한동훈 못 찍겠다가 나오고 한동훈 후보 지지자 중에 죽어도 박민식 못 찍겠다가 나오고 있어요. 그걸 누가 더 촉발시키냐. 장동혁이 촉발시키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한재하 의원이 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페널티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더 격렬하게 싸우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시너지를 후보 단일화 시너지를 가질 수 없으면 부산시장 선거도 그렇게 좋게 나아갈 수는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크게 착각하는 건데 아니 당 대표가 시도당 대회에 온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니는 것이지 부르는 게 아니고. 예. 그렇지만 서울시장 그 선대위는 못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예, 신조. 개소식 기피 현상이 있어요. 개소식 한다 그러면 또 올까봐. 네. 아예 개소식 그러니까 자체를 안 하는. 수도권 중부권 이상으로는 돌아다니지 못하게. 지난주에인가 이제 군수 사무실 개소식을 간다는 일정이 공개가 돼갖고 기자들이 당 대표가 군수 사무실 개소식도 가냐 그런데 결국 취소되긴 했는데 이 상황이 역설적인 걸 보여주는 게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보면 장 대표의 사퇴를 반대한다라는 민주당 지지층이 40%쯤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진짜요?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 역선택이지, 그거는. 굉장히 전략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 대표의 등장이 예를 들어서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15%를 단속할 수 있냐.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얘기들 하세요. 국민의힘 관계자. 그 장 대표가 안 나와도 그 층은 단속이 돼. 그러면 장 대표가 등장하면 뭔가 중도 확장성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게 생기냐. 그건 지금 없다라는 게 지난 수개월간 입증이 됐던 거고. 근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 얘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장 대표가 등장해서 무슨 말을 하면 그게 15%를 단속하는데 상대 진영을 더 결집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이른바 장동의 효과라고 불리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 갔다 와서 한동안 그걸 안 해서 기자들도 약간 좀 심심하고 여의도가 좀 조용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부산 갔다 오고 대구 갔다 오고 뭐 울산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영남 지역에서는 자기가 소구력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오늘 이제 보면 지도부의 좀 인식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도부의 인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격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부산 북값 그리고 평택을 이거는 짧게라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나온 부산 북값 여론조사 좀 설명드릴게요. 국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9일부터 10일 지난 토일입니다. 이틀 동안 부산 북값 지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100%인데요. 여기에서 하정우 민주당 후보 43.4, 한동훈 28.1, 박민식 23.1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KBS 부산총구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8일에서 10일 지난 금토일에 조사한 건데요. 18세 이상 부산북가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무선전화 가상 전화 면접 100%입니다. 이거에서는 하정우 37, 한동훈 30, 박민식 17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게 여론조사는 우리가 딱 특정 시점의 숫자보다도 이 추이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부산 북값 관련해서 같은 조사기관이 같은 방식으로 열흘 간격으로 조사한 게 이 부산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전화 면접 방식으로 500샘플한 거. 그게 4월 27일, 28일에 맞아요. 1차를 했고 이번 5월 8, 90에 2차.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세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1차에 비해서 박민식 후보는 8%가 하락했고 한동훈은 6%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동훈은 그것만 보면 한동훈은 상승세고 박민식은 하락세다.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통계학적으로.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정우 1등, 오차범위 밖에서 1등이고 나머지 두 후보가 경합이면은 1강 2중 구도. 그거는 이제 국제신문이 리얼미터 ARS 조사고요. 그걸 예. 처음 한 거고 부산 KBS 조사는 전재수랜다. 그 하도 하정우 후보가 재수행님 하고 다니니까. 예.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랑 한동훈 후보가 오차 범위 내예요. 예.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그 두 후보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밑에 있고요.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하정우 후보가 이 참 재밌는 게요. 이분은 재수행님 없으면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재수행님처럼 뭐 하겠다 그러는데 재수행님은 어제 선관위 법정 토론 말고도 TV 토론 3회를 딱 기약을 하고 어제 첫 번째를 한 거 아니에요. 예. 무슨 그 망치로 뭐 보좌관들이 PC를 뽀개했다 망가뜨렸다 뭐 했다 이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박형준 후보랑 당당하게 맞선 거예요. 예. 근데 하 후보는 보니까 법정 토론만 하겠다면서 이 TV 쌈박질이라고 해요. 이 토론을 쌈박질이라고 해요. 저 예. 깜짝 놀랐어요. 예. 토론이 쌈박질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도 이런 문제 때문에 하정 후보가 이러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방어해낼 수 있을지 그게 어쨌든, 굉장히 관전 포인트예요. 한동훈 후보가 상승세고 어쨌든 하정우 후보랑 또 이제 1등 싸움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군요. 어떻게 보세요? 이 구도가 1강 2중으로 갈지 아니면 2강 1중으로 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준 글쎄요, 뭐 시간이 갈수록 2강 1중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하정우, 한동훈 예. 이제 그렇게 많은데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시장 선거하고 커플링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자꾸 장동혁 대표가 시장 선거 지지하러 부산에 올 텐데 그러면 자꾸 박민식이 이겨야 되는 건데 박민식은 떨어지고 있고 한동훈은 어느 정도 추세로 거의 하정우하고 같이 붙었을 때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사람은 사실은 박형준 시장이에요. 예. 박형준 시장은 솔직하게는 상승기에 있는 한동훈과 손잡고 싶은데 당대표는 와서 한동훈은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부산 시민 전체가 짜증스러워하는 이 집단은 안 되겠구나. 예. 그랬을 때 같이 한동훈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렇군요. 라고 하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이게 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수형님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시장 선거의 판세가 상당히 많이 규정을 하는 보궐선거가 될 수 있고 더군다나 뭐 대통령이 해수부 내려오고 HMM 내려오면서 상당히 물적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부산 경제 굉장히 어렵다는 거. 이건 뭐 정치 싸움을 뛰어넘어서 부산 시민들도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여당 손을 잡아야 될 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한 기자 짧게. 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세 가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하정우의 상방을 뚫을 수 있냐. 하정우가 37, 38에 갇혀 있었거든요. 모든 예. 여론조사에서 1위는 하정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37, 38을 뚫을 수 있냐는데 이제 37, 38을 뚫은 조사가 나왔다는 게 의미인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단일화 양자 대결도 다 하거든요,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양자 대결을 하면 이기는 조사가 나올 거냐, 단일화를 했을 때. 근데 아직까지 요 조사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게 나올 거냐가 포인트고 마지막으로는 누가 먼저 3등으로 쳐질 거냐인데 지금 이제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 세 가지 이슈 중에 두 가지 정도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하정우의 상방도 확인이 된 것 같고 가장 최근 조사에서 누가 3등인지도 정해졌는데 아직까지 단일화에도 이긴다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요거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택을 얘기 짧게 해볼게요. 일단 오차 방정식이에요. 여기 되게 흥미롭게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신재원이. 저는요 그 조국 후보가 예. 과거에 노회찬 의원이라든가 심상정 의원처럼 좀 그 민주당은 아니잖아요. 좀 당당하게 진보 진영의 리더로서 선거점에 임하면 좋겠는데 예. 진짜 민주당은 나다. 진짜 민주당 후보는 나라는 식으로 캠페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김영남 후보가 보수당에서 넘어온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아주 위크 포인트라고 그것만 계속 때리는데 정말 대권 주자 그냥 국회의원 수준에 그칠 사람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예. 근데 이게 진영의 리더를 꿈꾸고 하는 사람이 이게 좀 노회찬 같은 당당함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근데 민주당하고 합당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본인이 대선을 나오려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 그러기엔 현장 분위기가 감정이 너무 격해졌어요. 다. 그러니까 아, 지지층도 감정이 격해져 갖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물론 예. 뭐 후보자끼리 결단하면 되겠습니다만 근데 민주당에서도 이제 안 하겠다는 기류 굉장히 강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 한 열흘 사이에 좀 기류가 많이 변한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은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그 조국 대표가 앞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최근에 JTBC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조사가 나왔는데 그 조사를 오차범위 내. 그렇지만 예. 어쨌든 그걸 잘 활용해야 된다. 마치
지금 민주당 후보를 빨간색을 입히거나 자기를 제일 앞에 나섬으로써 사실 그는 심지어 선거법 위반. 위반 있는 소지가 있죠. 네.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조국스러운가라고 하는 부분 또 뭐 눈팅이가 뭐 부딪혀 가지고 뭐 어쨌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조국답지 않다라고 되더라도 그렇게 큰 인물은 못 된다. 뭐 그런 아주 뜨뜻미지근한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그렇군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너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그거 하나만 들어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티격태격하면요. 예. 유이동 후보가 어부지리할 수도 있어요. 유이동이 경우에 될 수도 따라서. 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유이동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이동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김용남, 조국. 나는 지금 어찌됐든 치고받은 상황에서 김용남 후보가 확실하게 포지셔닝을 잘하지 못하면 조국 후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국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자, 김한 기자는. 저는 뭐 정석적인 저희 개인적 결의가 아니라 정석적인 과정으로 보면 김용남 후보가 이기겠죠. 조직을 갖고 있으니까. 야, 구도도 세 명이 유리하고. 다 다른데 네. 박제 놓고 제가 나중에 선거 결과 나오면 세 번 모시고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악마의 대변인들 김영주 전 의원, 신지호 전 의원, 김한 한겨레 12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